시사 라이브 불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1대 국회 다음 달 30일,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할 일 많은데요.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기자 계속 함께하고요. 경남도민일보 정봉화 기자, 공익재정연구소의 이상석 소장님, 김수민 평론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개표 방송 다들 늦게까지 보시지 않으셨나요?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아니, 얼굴에서 묻어나서 졸음과 피곤이. 새벽 4시까지였나요? 뭐 하여튼 그렇게 개표 방송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초저녁 라디오를 서울에서 출연하고 대구에서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중간에 연결 한번 MBC 했었죠. 경남하고도 화상 채팅으로. 대목이었지 뭐. 네. 저만 그 음주와 더불어서 방송을 본 것 같습니다. 아주 편한 자세로 보다가 좀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예측도 이렇게 해봤잖아요. 이런 것 우리 자체적으로 했었고 또 전국 판세 같은 것들은 뭐 각자 이렇게 또 봤을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한 대로 된 건가요? 제가 투표율은 제일 근사치로 맞췄죠. 예, 그런데 뭐 의석수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전혀 틀렸고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투표율 한 40%대 중반으로 봤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사과를 드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압승과 참패로 결과가 나오리라는 예. 거, 그다음에 60%대 후반에 프로테지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어서 참 놀라운 연속이었습니다. 네. 저는 뭐 수도권이 그 범민주계가 되게 강세라고 예측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일단 경남은 현상 유지만 돼도 좀 정치 지형의 다양성이 좀 보장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건 맞은 거 아닌가? 틀렸다고 그래야 되나?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지역에서 부동층들이 표차를 좁히는 언더독 효과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밴드웨건 격차를 더 벌림으로써 수도권도 그렇고 호남, 영남 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예측이 많이 틀렸어요. 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소선거구제 때문이다. 소선거구제가 예측이 어렵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파를 하고 계시죠. 180석짜리 여당이 등장했는데 이게 그 향후 전국 전망을 좀 해본다면요. 네,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과반 의석만 갖고는 법안을 자유롭게 통과시키기 그렇죠, 어렵거든요. 근데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을 통해서 180석을 확보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국회, 이번 국회에서도 봤듯이. 근데 이것을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민주당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들, 공수처라든지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그렇죠. 하는 네.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회라는 게 생각보다 일방적으로만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특히 경제 정책에서 미래통합당과 대연정 비슷하게 협상들을 많이 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싫어하는 정책들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의당하고 여당 간에 좀 골이 깊게 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180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그 의석 갖고 일을 많이 못해? 라는 국민이 있을 수 있고 한쪽에서는 왜 너희 마음대로 하려고 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여론 사이에서 민주당이 나름대로 고민을 또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이번 뭐 총선 결과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 놓은 지도를 보면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죠. 동쪽, 서쪽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 그만큼 지역 구도가 뭐 좀 더 고착화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영남만 뭐 고립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제가 볼 때는 여당이 거대 여당이 이제 출범한 만큼 이 책임감도 그만큼 무거워졌다고 보는 게요. 예전에는 예컨대 이제 야당 탓, 뭐 야당이 발목 잡게 한다 이런 핑계를 대는데 지금 그런 핑계거리가 이제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책임도 그만큼 높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평론가분들이 이제 지역이 고착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이제 한 가지만으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근데 나타난 현상을 보면 미통당의 영남 자민연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수 쪽에서도 그냥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 보수들이 서울에 많았거든요. 네. 영남에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낙선을 하면서 이 미통당이 대단히 극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특히 친박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민주당 쪽은 또 내부에 또 문제가 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이건 정말 그 흥미진진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미래통합당도 미래통합당이지만은 사실 소수 정당의 어떤 입지가 너무 이제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네, 계속 거대 양당 했는데 실제로 지금 거대 여당 구조에서 오히려 소수 정당의 입지가 더 좁아지면서 뭐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존보다 또 더 줄어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수 정당이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사실상 좀 더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좀 우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대 여당 구조다 보니까 그 당내에서 오히려 좀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그 목소리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방송 나오는 거 보면 무거운 책임감, 뭐 겸손, 낮은 자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 거대 여당으로서 좀 더 소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완전히 무색해져 버린 이 위성정당의 출현, 혹 괴뢰정당이라고도 표현하셨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선거법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이제 개정해야 될 거고 이래저래 뭐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네, 이게 뭐 다당제 하자고 만든 건데 오히려 결과는 반대로 나와버렸죠. 그런데 이 후보 시절에 뭐 저희 불독팀이 이제 후보자들에게 경남의 후보자들에게 보낸 이 답변서를 보면은 대체로 개선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다 동조를 해요. 그런데 그 당마다 처해 있는 상황마다 결은 약간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거대 여당이 출연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스스로 이걸 개정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뭐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예컨대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될 테고 그리고 또 지금 다당제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에 특히 원외 이 당들하고도 좀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그 의견을 받은 의견을 여당이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21대 국회 시작되면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이 꼼수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들은 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총선 전에 뭐 정의당과 민생당 뭐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위성정당 등록 승인 취소 지금 위헌 소송을 지금 했는데 이 위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국회 내에서 스스로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좀 짚을 필요가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18석이 도둑질 당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위성정당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때 의석들을 보면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170석 그러니까 위성정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없이 그냥 후보를 냈을 경우를 전제하는 거고 이거는 다른 제도를 전제하는 게 아니에요. 위성정당만 없는 한 가지 변수만 적용을 해도 지금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의석수하고 차이가 날 겁니다. 예, 저것이 이번 선거에 위성정당 없었을 때 드러날 표심이었던 거거든요. 이게 얼만큼 큰 차이가 있느냐. 결국에 민주당과 통합당이 18석을 정의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도둑질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래대로라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의석을 확보할 수 없었고 통합당도 단독으로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 못했다는 거죠. 엄청난 이 의사결정 과정에 왜곡이 생겨버린 것이고 이 도둑맞은 18석은 뭐 어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지 국정원에 신고를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선거법 관련돼서는 논의는 이루어질 겁니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총론에서는 다들 이야기가 같을 겁니다만 강론에서는 완전히 틀어질 것 같고 특히 지금 양대 정당들이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양당제를 고착화시키는 게 양쪽이 서로 원하는 거거든요. 별로 희망이 안 보입니다. 다른 뭐 현안들 경제 현안 뭐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선거는 끝났고 흐지부지 될 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좀 지져야겠네요, 불독이. 네. 자, 뭐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얘기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쳐야죠. 이 선거제도 어떻게 좀 개선돼야 하는지 이 전문가 얘기 좀 재원 들어봤는데요. 창원대 송광태 교수 얘기입니다. 국민적 압박이 커져서 시민사회단체나 여론이나 언론에서 이제 이거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스스로는 바꾸고 싶지 않을 거예요. 비례대표제보다 더 큰 것은 사실은 우리 지금 소선거구제인데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사실 그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남과 호남은
극명하게 지역주의 선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희석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국회의원 선거가 중대선거구제가 되면은 그 밑에 지방선거도 과학 역할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오히려 사실 그게 더 우선적으로 바로잡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중에 이제 중대선거구제가 나왔어요.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좀 될까요? 이제는 통합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거죠. 통합당이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오세훈 후보 같은 정치인은 당선이 됐던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김부겸 후보라든지 김영춘 후보 이런 정치인들도 당선이 됐을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남권 민주당 인사와 수도권 통합당 인사들이 정작 국회에는 많이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성을 깨달았을 분들이 이번에 다 떨어진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선거제도는 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부터 논의를 하려면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대선거구제 하려면 또 의석수 확대 문제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요? 의석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원래 있던 선거구들을 뭉쳐가지고 선거구를 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의석이 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각 지역구의 인구 편차에 따라서 몇 명을 뽑을 거냐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히 좀 편한 선거구제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안 되는 거죠? 전제처럼 얘기하긴 예,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문제라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낮추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 방법이네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특권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선거구제나 중선거구 바꾸자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들이 지금 지역 민원 창구로 전락한 지가 오래돼 있어서 자기들 동네 개발하는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거든요. 네. 국회의원의 원래 역할은 입법합니다. 입법 활동이 사실은 주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대선거구제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숫자도 늘리고 그게 정말 안 된다면 숫자는 그대로 두되 그 세비 좀 정리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죠. 지방선거에 2006년에 우리 중선거구제를 도입을 했죠. 이게 기초의원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이 국회의원에 적용하는 게 혹 같을 수 있을까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지방의원 중에 기초의원과 국회의원은 사실 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그 주민들과의 친밀도 부분일 텐데 이 중선거구제 했을 경우에 내 지역의 이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이 도대체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좋은 점이라는 게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을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친밀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국회의원 선거는 뭐 장점, 단점 다 있겠습니다만 제가 단점 좀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 선거구에 이 복수 의원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정당 간의 정책 차별성이 옅어지는 상황이 오죠. 그리고 또 이제 이 한 번 당선되면은 재선 3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얘기는요. 정치 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점들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세 명 정도를 후보자별 득표만 따져서 뽑았을 경우고요. 오히려 이제 많이 뽑고 또 정당 득표까지 1차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서 막 30몇 명씩 뽑아요. 한 선거구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찍으면서 그 정당에서 낸 후보까지 골라서 찍는 개방형 비례대표인데 이렇게 가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번 선거 결과를 제가 정당 지지율하고 경남 지역 걸 보니까 네. 경남 지역 국회의원이 16명이잖아요. 그렇죠.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면 통합당 8명, 민주당 5명, 정의당 2명, 국민의당 1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미래한국당이 45%인가 50%가 좀 안 됐어요. 되고. 그래서 계산을 좀 후하게 치더라도 반만 가져가는 이것이 현재 구도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다들 아실 수 있을 거고 지역구도 완화에는 굉장한 유효한 해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의제로 가져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이번 총선 또 하나의 이제 화두였다, 이슈였다라는 건 코로나 전국에서 치러진 부분이었던 거죠.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도 이 부분 계속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이 코로나19 이 대응 쭉 해온 김선주 경남 감염병 관리 지원단장 의견 먼저 좀 들어보시죠.
이런 그 감염병 대유행은 이번에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3년이나 5년 주기로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가들을 좀 양성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런 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들의 어떤 면허 갱신할 때 좀 더 이런 그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수 교육으로서 좀 너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게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게 사실 뭐 코로나 때 더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사실 나온 얘기고요. 특히나 이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이 문제도 줄곧 있었죠. 뭐 통계해 보면 우리나라 이 인구 100명당 임상의사 수가 2.29명인데 이게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공의료기관도 이게 5% 불과해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편이고요. 특히나 이게 공공의료 인력들이 또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이런 문제도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예컨대 이게 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원 그리고 국립의대 의과대학 설립 이게 여야 간에 사실 뭐 이견이 별로 없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이 관련된 뭐 법안이라든지 이 정책들이 좀 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의과대학 신설 공약은 뭐 저희 경남에서는 창원시를 비롯해서 전남, 목포, 충남, 서산, 전북, 남원, 경기도, 용원 등에서 이렇게 의과대학 신설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경남 같은 경우는 이미 1992년부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창원 의창에 이제 미래통합당 박한수 후보도 이 공약을 내가지고 지금 이번 총선에서 서부 경남 그 공공의료 설립과 더불어서 이 논의도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저는 이제 공공의료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코로나 사건으로 일어났던 그 치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나라 빅5라고 하는 병원은 10명 내외밖에 치료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름만 돼 있었지 영리행위 아직도 몰두하고 있다. 국가는 비상사태에 접어들었는데 특히 병상을 100으로 봤을 때 90%가 민간병원입니다. 근데 10%가 공공병원이거든요. 근데 이 10% 공공병원들이 의료 환자의 4분의 3을 진료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주에서도 지난번에 폐쇄됐습니다만 진주의료원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공공의료 시설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코로나 사건으로 코로나 이 바이러스 건으로 영리병원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이건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오히려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면역 경신 때마다 예방학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는 훈련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 의료 부문에서도 뭐 나름 열심히 해주시고 참여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걸 뭐 다 이렇게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좀 이 추진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재난기본소득 이게 첫 방송부터 저희가 좀 다뤘었죠. 자, 이게 이제 제도화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 먼저 좀 들어보시죠.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BCAD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Before Corona, After Disease. 그래서 코로나 전후로 전 세계가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의 관건은 얼마나 신속하게 또 얼마나 대규모로 그런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집행될 것인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 같은 제도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아마 기본소득도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대안적인 시스템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겪은 만큼 이제 앞으로 재난이 닥치게 될 경우에는 요구도 계속 또 나오지 않을까요? 요구가?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구별해서 봐야 될 게 재난수당과 기본소득에 관련된 것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재난수당은 지금 긴급하게 투입돼야 될 문제인데 지금도 사실은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좀 못 가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최근에. 근데 한쪽에서는 100% 지급하는 걸 반대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비에 대한 우선 선호 조치를 좀 따져보자. 각종 SOC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의 선호 조치를 따져보면 재난수당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관이 말을 안 들으면 예산의 편성에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말 안 듣는 장관을 놓고 어떻게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위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이건 정말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야, 계속 센 발언이.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렇게 그 정부에서 결정하기 쉽진 않은데 어쨌든 이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이제 나오면서 하두가 던져지면서 농민 기본소득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같이 이제 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농민 기본 소득 운동 본부가 이제 총선 전에 민주당과 뭐 정의당 이렇게 몇몇 당과 정책 협약을 해가지고 공약화하고 이후에 입법화도 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도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식의 확장이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재난 기본소득 하면서 그게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논의로 이어진다, 확장된다라는 거는 근데 그 부문별로 이렇게 늘어나가는 게 이게 맞나? 그래서 재난수당을 먼저 좀 지급하고 나머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소득 안에 다 넣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왜 자꾸 공무원들 논리에 우리의 심부름꾼이고 우리가 원하면 해줘야 될 그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고 좌우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끝까지 센 얘기 해주시네요. 예.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 할 일들 많죠. 자, 이번 선거에서 일하는 국회의원 보고 싶다는 국민 요구 많은데요. 이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꼭 일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